네,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날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컨 플로어 오늘 새로운 이제 발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민서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가지오 이식으로의 클라라와 태양을 어, 한 4시간 네, 인트로까지 합치면 꽤 긴 시간을 해서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에 새로운 주제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또 기쁜 마음입니다. 네. 네, 민서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 진행해 주시면 예,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적과 흑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적과 흑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굉장히 그 대학생 때, 진짜 감명 깊게 읽었었고, 제가 졸업하기 전에도 그 마지막으로 썼던 뭔가 리포트?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적과 흑이랑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번역본을 다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된 것만 남겨놨는데 이제 뭐 불어도 많이 까먹고 도저히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 뭔가 불어의 책을 손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고, 먼저 이제 적과 흑의 그 제목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적과 흑이라는 제목이 그 뭐 불어라면 Le Rouge et Le Noir라는 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적이라는 게 그 빨간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루즈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립스틱을. 그 루즈라는 뭔가 그 콩글리시 같은 거가 원래 이제 불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로 적색이란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의 적은 적색이란 뜻이고, 이 적색은 그 피를 의미하는 거고, 이 당시 어떤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이라는 거는 그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그 저기 검은색이잖아요. 그 검은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군인과 그 성직자를 의미하는 그런 제목이고, 이거 이제 제목으로 한 이유는 그 이게 1830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그 1830년에 쓰여졌고 이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그 시대적인 격변기를 살았거든요. 1830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 역사를 잠깐 보면은 1830년대 굉장히 프랑스에 일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저기 뭐 프랑스를 굉장히 오래 지배했던 왕조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왕조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는 시대였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 공화정이 막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다시 이제 왕정 복고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1820 1800 그러니까 왕정 복고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뭐냐 나폴레옹이 즉위했을 때 사실은 이제 나폴레옹은 왕이 아니라 황제였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유럽의 역사에서 왕이랑 황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왕이랑 황제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황제라는 게 이제 삼왕오제에서 출발해가지고 뭔가 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데 사실은 뭔가 유럽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해요. 뭔가 왕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서 유래한 그런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 로마 시대가 정말 그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바로 뭔가 핏줄로 연결이 안 되는 그 황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황제는 선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왕하고 황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황제를 왕이랑 뭐 비슷한 거라고 놓고 보면은 그 나폴레옹 1세가 즉위했던 1804년에 이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간 거고,
다시 이제 공화국으로 갔다가 다시 왕정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 격변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제 스탕달인 거고, 스탕달은 되게 재밌는 게 그 부사관으로 나폴레옹이랑 실제로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랑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사람이고, 이 적과 흑에 나오는 주인공인 줄리앙 소레이라는 사람도 그 굉장히 이제 나폴레옹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 신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줄리앙 소레이라는 사람 자체가 뿌띠 부르주아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원래 이제 상층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그 계층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보여준 거죠. 뭔가 이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나폴레옹은 귀족 가문 출신이긴 했지만 귀족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하층 귀족이었거든요. 왜 하층 귀족이었냐면은 나폴레옹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르시카 섬 출신이잖아요. 근데 코르시카는 뭐 저기 뭐 지도를 한번 보면은 아이고, 여기에 있습니다. 네, 보면 이탈리아의 바로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보다는 이탈리아에 훨씬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탈리아가 지배를 했었고, 나폴레옹 가문은 그 원래 이제 부오나파르테 가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탈리아계인데 프랑스로 약간 부역한 가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이제 코르시카에서 당시가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맹하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폴레옹의 아버지가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폴레옹의 출신은 굉장히 귀족 중에서도 천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폴레옹이 진짜 혁명적이었던 게,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나폴레옹의 그 연대기를 대충 써놨는데, 나폴레옹이 그 출생한 게 1769년인데 소위로 임관한 게 85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장군이 된 게 24살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뭐라 해야지? 출세길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뭐라 그 우리 그러니까 현재로 놓고 보면은 뭔가 상상할 수도 없이, 이때는 실제로 이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능력이 뛰어나면 24살에도 장군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길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 정말 뭐 중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때 뭐 사관학교가 뭐 지금처럼 있어가지고 동기라는 개념이 있었으면은 동기들 중위 정도 할 때 얘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준장을 한 거죠. 그리고 파리 치원사령관으로 있다가 이탈리아와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통령으로 취임한 게 30세입니다. 그리고 황제에 취임한 게 35세예요. 지금 이제 제 나이 정도인 건데 그런 거죠.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모든 그런 부르주아지 출신이라든가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하층 귀족, 뭐 정말 뭐 남작의 가문이라든가 뭐 이제 뭐 자작의 가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나폴레옹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선망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선망을 가졌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가 다시 왕정 복고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좌절되는 그런 장면까지도 목격한 그런 세대였던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좀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좀 화면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네네. 네네네. 네, 뭐 문제 없으죠. 네. 어, 나폴레옹이 이제 그때
그러니까 30세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실상 네, 통치권을 가져간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좀 한국의 근대사와 좀 겹쳐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음, 그 앞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음, 이 유사성은 뭘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 아, 우연일까? 예, 우연일까? 아니면 네, 어떤 필연적 요소가 있을까? 왜냐하면 근데 예, 저도 예, 이 역사를 좀 다시 찾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실 예. 이때 생각한 사람이 김종필이었어요. 아, 떠올렸었던 분은 네, 네, 왜냐면 이제 김종필 총리가 그 저기 5.16 쿠데타 일으켰던 게 3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좀 거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판단과 움직임이라면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 유사성이 반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은 그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말의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일 거고 그러면 군인이 힘을 갖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세계 전 세계 도처에 이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그 군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있는 이제 기득층들은 지금의 판이 깨지기를 원치 않으니까 음, 새로운 변화를 이제 일으키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좀 젊은 그렇다고 이제 사병이 할 수는 없고 대략 한 이제 부대를 어느 정도 좀 끌고 뭐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대 그러면 40대도 군인 사회에서 좀 많고 30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전 네, 세계 보면 이런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전복 사태가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젊은 군인들이 좀 일을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그런 패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네, 좀그 민선임 통해서 이 프랑스의 이 격변기 이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걸 느꼈는데 아 진짜 격변이네요. 네,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음, 저는 이 연대기 뒤에 이제 나온 연대기 이제 끝부분에 보면 사실 이 모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거치고 그리고 공화정도 거치고 왕정 복고도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도 거치고 이 수많은 일들이 다 지나간 그 뒤에 사실은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결국도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는 좀 되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역사적 큰 함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반대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시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이 전복되고 그 전복된 정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표가 나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갈 것 같은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난 그 다음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다? 어, 되게 어, 그 실제의 인간의 그 삶과 사회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면이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구나.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프랑스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도 됐으니까 또 어떤 그런 맥락 같은 게 굉장히 저는 좀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음, 저도 참 역사가 굉장히 이제 평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프랑스 역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잖아요. 진짜 네. 특히 이제 프랑스가 그 아까 잠깐 연표를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무슨 공화정 통령을 뽑았다가 뭐 재정이었다가 다시 뭐 저기 뭐 부르본 가문에서 다시 왕을 뽑았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네. 커키님은 어떠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네.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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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이 나온 뭐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고 이게 혹시 여왕 마고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없으시죠? 저번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을 모티브로 했던 영화가 여왕 마고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뭐라 해야지? 사실은 이제 이 소설 자체를 영화화한 건 아니고 이 소설에 나오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이 소설에 나오는 일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여왕 마고인데 네. 뭐 이런 영화입니다. 뭐 잠깐 뭐 유튜브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때는 1500년대 중반 프랑스 샤를 9세 시대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 중입니다. 신랑은 씩씩하게 J'accepte. Marguerite de Valois. Acceptes-tu pour époux Henri de Bourbon? 그러나 신부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뜸을 들이고 결혼식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네. 뭐 짧아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정말 대표적인 미녀 배우죠. 이자벨 아잔이라는 음, 정말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지금은 아마 제 어머니랑 거의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한 60대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시가 40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고 네. 정말 늙지 않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네. 여왕 마고에 나오는 여왕 마고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왕 마고랑 같이 결혼한 사람이 나바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앙리 드 나바르, 앙리 드 부르봉. 그러니까 이 둘의 결혼은 사실은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혹시 이제 프랑스의 파리 가보셨나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뽕네프라는 다리가 있잖아요. 네. 다리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막 어떤 왕이 말 위에 타가지고 있는 약간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아까 봤던 남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앙리 4세라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왜 위대하냐면은 일단은 이 당시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되게 막 결혼을 하는데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였잖아요. 이유가 앙리 드 부르봉이라는 사람은 신교를 원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발루아 가문의 이제 마고라는 사람은 이제 구교 쪽에 굉장히 이제 기득권이었던 사람이고 앙리 부르봉이 굉장히 유명한 뭐 루이 14세와 이제 루이 16세로 이어지는 부르봉 가문의 최초의 프랑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르봉 왕조로 바뀌기 전에 왕조가 발루아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결혼을 통해서 발루아 가문의 왕조가 부르봉 가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구교와 신교가 이때 처음으로 통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앙리 4세가 구교랑 신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앙리드 나바르를 따르는 앙리드 부르봉을 따르는 신교 측의 인사들과 그리고 이제 발루아 가문 쪽에 부교 측의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학살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앙리가
뭐 이제 프랑스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신교와 구교를 통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다가 나중에 구교 측 인사한테 암살당해서 죽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네. 최초로 구교와 신교를 통합하려고 했던 왕이다라고 해서 다들 어. 굉장히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럼 아까 그 영화 속의 그 장면이 사실은 네. 뭐 그 굉장히 좀 참석자들도 이제 의복이 화려하던데 네. 딱 그 화면만 봐도 구교 신교가 지금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 그쵸. 뭔가 배치가 된 걸까요? 그럼 역사를 그쵸. 알고 보면 대단한 장면이네요, 그 장면이. 그쵸.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주교 같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맹세를 받는데 그 뭔가 이 왕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 뭐 결국은 그 남편이 되는 사람도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상징을 하는 거죠. 역시 알고 봐야 보입니다. 네. 네, 네, 계속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모티프가 된,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주요한 스토리가 이렇거든요. 저기 결국은 이제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고가 굉장히 유명한 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람을 많이 폈어요. 둘이 일단은 뭐 사랑으로 결합이 된 그런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야행을 다녔는데 그 야행을 다니면서 애인을 만들어요. 네. 네, 이 애인을 만들어서 이 애인이랑 굉장히 그 연모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둘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애인이 뭔가 이 구교랑 신교가 이거를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뭔가 이제 그 이게 결국은 그 앙리 4세도 암살당했다 그랬고 결국은 이제 구교가 약간 이기는 쪽으로 가거든요. 뭐 나중에는 역사가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구교 측에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죽어요. 그 마고의 애인인 사람이.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마고가 그 죽은 애인의 머리를 안고 뭔가 약간 담담하게 그 얼굴을 쳐다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소설의 어떤 주요한 그런 줄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이 네. 소설은 아까 말씀드린 줄리앙 소렐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그 뿌티 부르주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서민 가정인데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이 되게 두 가지 재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말 미소년이에요. 엄청난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번 본 모든 여자들은 다 이 사람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또 다른 재능은 라틴어에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를 전부 다 라틴어로 외우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인데 뭔가 이제 자기 가문 출신이 이제 뭐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불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가문이다 보니까 자기의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신부가 될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될 꿈을 꿔서 신부가 되는 길을 밟다가 중간에 어떤 후작한테 발탁이 돼서 이 후작이 이 사람을 키워주는데 이 후작의 딸과 바람이 나서 그러니까 이 후작의 딸이 이 미소년인 줄리앙 소레를 좋아하게 돼서 줄리앙 소레랑 같이 연애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를 가지게 돼서 이 후작이 이 줄리앙 소렐한테 뭔가 약간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인생의 가도를 달리는데 이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 전에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베리에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산 사람인데 그 베리에르의 시장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합니다. 네, 가정교사를 할 때 그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그 시장의 부인을 꼬셔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부인이랑 바람이 났었는데 그 시장의 부인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출세 가도를 지나고 있을 때 투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작의 딸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을 거다. 뭐 그런 투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줄리앙 소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출세 가도가 열렸다라고 할 때 그 시장의 부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교회에서 대놓고 총으로 이 부인을 죽이려고 총을 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체포가 돼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마틸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틸드가 후작의 딸인데 이 후작의 딸이 이 처형당한 그 줄리앙 소렐의 머리를 보고 뭐 이제 담담하게 추억하는 뭐 그런 그 스토리가 뭔가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좀 두서없게 설명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참 스토리텔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된 게 아까 잠깐 여왕 마고를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여왕 마고에 나오는 그 마고의 애인인 사람이 이 소설에 그러니까 이 소설도 이제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애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후작 그리고 이 후작의 딸의 조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후작의 딸이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인데 워낙 이제 그 대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모든 거를 지원을 받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까 막 되게 이상한 데 꽂혀요. 되게 정말 이 시대의 귀족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모욕 주고 막 그런 거를 즐기기도 하고 막 사치 같은 것도 엄청 부리는데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자기 삶을 위태롭게 만들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이제 줄리앙 소렐이랑 그 사랑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이 후작의 딸이 뭔가 자기한테 예정된 그런 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서 뭔가 이제 후작이 항상 원하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자기의 딸이 공작과 결혼을 해서 공작 부인이 되는 거를 꿈꾸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굉장히 괴팍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후작의 딸인 마틸드가 자기의 조상인 그 마고의 애인이었던 그 사람한테 굉장히 꽂혀가지고 뭔가 약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이제 여왕 마고처럼 애인이 죽어서 그 애인의 어떤 그 머리를 가지고 가서 묻어주면서 뭐 슬퍼하는 뭐 이상한 그런 약간 패티시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실현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가 돼 있는데 네. 여기까지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설명 잘해주고 계세요. 두서없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또 먹으면서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아닙니다. 죄송하네요. 근데 음. 왜 유혹한 거예요? 재미로? 이게 결국 이제 줄리앙 소렐이 그 유혹을 한 게 두 번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의 부인이고 두 번째는 이 마틸드 후작의 딸인데 이게 둘 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출세를 원하잖아요. 출세를 원하면서 이제 어떤 출세의 길로 생각한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귀족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데 자기는 그 소상공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뭔가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귀족에 대한 반감으로 그렇게 뭐라 해야지? 약간 그 반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반항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굉장히 못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적과 흑을 옛날에 처음 민성님이 추천해 주셨을 때 네, 아마 코로나 전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 여행 갔다가 그 휴대폰으로 생각나서 좀 앞부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 소레이라는 사람의 이제 아버지 그 네, 집이 뿌띠 부르주아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거칠잖아요. 무식하고 네, 앞부분에 그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막 무식하니까 아들이 막 예쁘장하지만 사실 거친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집에서는 약간 천덕꾸러기 그렇게 약간 좀 취급받다가 나중에는 뭐 어디 가정교사를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좋아지게 되는 정말 앞부분만 읽었는데 좀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 소레리안 주인공 자체가 사회적 반감을 가질 만하다. 사실 신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데 신분에 가로막혀서 좀 펼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당시에 프랑스나 유럽을 좀 다룬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은 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불같이 뜨거운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열망하는 어떤 그런 로맨틱함이 있는데 그걸 마치 놀이처럼 약간 그 다루는 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드를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왜 요즘 왜 재벌가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되게 좀 비슷한 코드가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녀가 사랑을 전제로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그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정략적인 어떤 계약 관계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맺어지고 사실 사랑은 어떤 불륜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데 사실 그것들도 이제 반은 놀이 그리고 반은 또 다른 어떤 그 정략을 펼치기 위한 어떤 술수 그렇게 이제 다루어지는 것들의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특히나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 못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야, 응? 정말 냉혈한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이 작품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느껴지는 거는 이제 귀족의 그 계층에 있는 여자들은 이런 사랑의 감정을 놀이로 그냥 치부하고 너도 애인 있어? 애인 몇 명 있어? 나도 누구 있어? 누구는 뭐 하고 뭐 하고 이번에 그 애인은 내가 그냥 갈아치웠어 막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놀이의 대상으로 기꺼이 자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또 성공을 지향하는 그 귀족 아래 단계의 또 인물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뒤섞이어지는데 막상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기꺼이 그 놀이의 대상으로 들어가면서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런 이야기들 마지막 결론은 그렇더라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공기처럼 그려지죠. 마지막에 가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두꺼운 그 신문에 그 층이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딜 기어올라? 약간 이런 식의 느낌? 근데 적하국도 맞아요. 예, 제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교수형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걸로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뭔가 그 시대가 굉장히 계층이 이제 구분되고 그냥 권력과 자본도 그렇게 편이 나누어지고 인간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희화화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의 한 또 단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두서없이 하게 됐지만 그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인물들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의 인물들이 항상 뭔가 다들 어딘가는 그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 가지고 꼭 뭔가 약간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줄리앙 소렐이 그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위기에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장의 부인, 이 사람의 이름이 레날 부인인데 이 레날 부인한테도 굉장히 막 약간 성질을 낼 때가 있고 마틸드한테도 약간 홧김에 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이 나중에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교회에서 대낮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그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틸드라는 사람도 굉장히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고 정말 후작이 딸로 태어나 가지고 정말 모든 게 다 예정된 삶을 그냥 굉장히 평탄하게 걷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한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상한 데 빠져 가지고 그 어떤 환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신분과 맞지 않는 사람과 결국은 결혼하는 걸 꿈꾸고 실제로 결혼까지 하는 이렇게 뭔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 어떤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되게 그 평면적이고 굉장히 일관된 의사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함정에 빠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것도 이런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소설이 그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나락에 빠진 줄리앙 소렐의 모습이 결국 약간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결함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좀 결함이라고 봐야지 모르겠지만 그런 꼬인 구석이 있어요, 확실히. 저도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모두가 그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게 편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또 성공하는 길이고 아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왜 어디서 그게 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모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엇박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음, 참고 가거나 아니면 그쪽을 내 기준으로 삼고 쫓아가면 되는데 음, 그렇게 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그게 궁금한데 지금 말씀 주신 이 적과 흙에서도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아마 그런 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음, 저도 이제 공감하는 건 이제 소설 속 인물들을 캐릭터라이징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를 집어넣었다기보다는 인간 안에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소설 속에서는 그런 면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사건과 또 여러 가지의 대화나 이런 걸 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람 안에 그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확실히 그게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크고 작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곽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민성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올해 이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저랑은 결이 다르지만 분명히 약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그 구석을 좀 알 것 같은데 곽희님은 어떠세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를 얼만큼 발현하면서 살고 그거를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지 다들 가지고는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맞아, 나 그런 면이 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알면서 모르는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
남이 봤을 때는 있는데 스스로는 아닌데 나는 그런 면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면이 있어라고 인지하고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계속 이렇게 일종의 상처처럼 그걸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맞아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작가는 평생 그러니까 자기 상처를 만지작거리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상처가 낫지 않는다. 자꾸 덧난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그렇게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그게 작가니까. 그러니까 작가란 직업이 그렇게 만든다가 아니라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작가가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받아. 맞아요. 음. 근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네네.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죠.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왜 그걸 서로가 서로한테 뭐 강요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 마치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느끼는 것처럼. 아니죠, 못 느끼겠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런 거 모르겠어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쪽 감각이 좀 무디구나라고 저도 느끼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좀 제가 나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 그리고 그 걸리는 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좀 걸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걸리는 걸 알면서도 계속 몇 번은 그냥 나를 좀 꺾고 나를 좀 굽히고 어, 좀 맞춰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깨달으면서 사실은 그럼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내 삶의 어떤 상황을 그쪽에 맡겨서 좀 굴절시켜야 되지 않나. 오히려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못 버티는 게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음, 저 근데 줄거리에 대해서 듣는데 네. 되게 뭐랄까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중에 심원아 나왔던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되게 맞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내용도 되게 그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음, 내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 드라마를 다시 봤거든요. 네. 네, 얘기를 방금 소설 줄거리를 듣는데 청춘의 덫의 남자 주인공이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류의 그런 컨텐츠의 모티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 생각엔 네. 네, 참고했을 것 같아요. 청춘의 덫도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류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약간 공식처럼 있잖아요. 네. 네, 야망이 있고 똑똑하고 되게 잘났는데 배경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음, 스스로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남자랑 그 남자가 처음에 만났던 여자, 순수하고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여자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남자가 원하는 모든 배경과 부와 이런 걸 가진 새로운 여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파멸이 나는 이야기. 이게 하나의 공식같이 있는데 네. 그런 종류의 드라마의 가장 시조새 같은 격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그러네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박희님 청춘의 덫을 어떻게 알죠? 저 갑자기. 어렸을 때 예. 봤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가 옛날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시군요. 작년인가에 왓챠에 그 드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음.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갑자기 나이 인증처럼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춘의 덫을 어떻게 알지? 청춘의 정말 덫에 누구 나왔죠? 그 이종원이 나왔나? 네, 네. 이종원이랑 여자 주인공은 이름을 모르겠네요. 시무나 말고 시문화랑 때문에 그 나왔고. 얼굴은 근데 아는. 그게 그 드라마 만든지 지금 감독감한데 거기에 배용준도 나왔죠. 아니요, 용사마. 배용준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아닌가? 그러면 그거 아닌가 보다. 제가 말한 드라마는 생각났습니다. 젊은이들의 양지였습니다. 아, 네네네. 음, 젊은이들의 양지에 나온 모든 배우들이 그 다음에 다 대스타가 됐다고 나중에 뭐 맞아요. 내용을 봤는데
진짜 너무 기라성 같은 배우도 다 나왔더라고요. 아, 네, 뭐 청춘의 덫. 근데 적과 흑을 제가 만약에 적과 흑을 한국에 리메이크해서 뭔가 또 콘텐츠를 내려고 생각했는데 적과 흑은 좀 와닿지가 않고 어떤 이름으로 바꿀까? 왜 그런 이제 변환 작업 많이 하니까 청춘의 덫이라고 저도 바꿀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을 너무 잘 지었는데요. 그렇죠. 청춘이 겉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랬는데 요즘은 좀 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시간의 기회가 빨리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정말. 저도 만약에 네.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정말 딱 그, 싫습니다. 네, 저 20대 때 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냥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든다 그러면 이제 힘도 없어지고 못생겨지고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시간,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건 결국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가능성으로 읽혀지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는 막 굉장히 안에 열정이 넘치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제발 이런 가능성들이 다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차라리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굉장히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은 막연한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이런 뭐 청춘의 덫과 유사한 이런 컨텐츠들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인기를 끌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점점 그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빨리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포자기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젊은 사람들한테 야 좋을 때다. 뭐든 할 수 있을 때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얘기 그냥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전 진짜 맞아요. 전 진짜 되게 20대 때로 돌아가면은 정말 뭔가 20대 때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절대 하지 않을 거는 남들한테 맞추는 거. 정말 시간 낭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워낙 마이너한 면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남들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노력이 소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뭔가 제가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날려먹게 한 요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 좀 돌아가면 저는 제 자신한테 좀 제 자신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살았는데 좀 그런 게 좀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걸 그 삶의 가치관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부분이 나이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걸립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였을까라는 질문이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너는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뭐 커리어 골이 뭐야? 목표가 뭐야?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숙고하지 않고 좀 쉽게 떠오르는 것을 마치 답으로 내려고 한쪽 주머니에 그
커닝 페이퍼를 적으려고 다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봐서는 내가 이 답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젠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느낌? 음,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이거를 이루어내느냐 이루어내지 못하느냐라는 어떤 시험의 과정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면 내 내면에 더 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훨씬 많이 가져야겠다.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줄리앙 소렐도 굉장히 이제 출세를 바라고 정말 그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걸 깨닫거든요. 내가 굉장히 출세만을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을 많이 이용해 먹고 살았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약간 진정한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설 안 읽어서 그런데 소렐이 마지막에 깨달은 그 사랑의 가치는 정말 사랑이 맞긴 한가요? 네. 이게 참 되게 제가 뭔가 오늘 사실은 약간 줄거리를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테마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 이 사람이 총 두 번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 레날 부인이 있고 뒤에 이제 마틸드가 있는데 결국은 이 투사를 했던 레날 부인이 알고 보니까 이 투사를 하게 된 거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뭔가 그 지방의 신부님인가가 막 시켜가지고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정말로 소렐을 사랑했고 정말 소렐한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렐이 나중에 이제 출세를 찾아서 떠난 것도 있지만 그 결국은 바람핀 게 좀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떠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 뭔가 들키기 전까지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내가 정말 귀족의 코를 뭐 깨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이 둘이 처음으로 어떤 그런 정사를 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그 계기가 굉장히 소렐이 불순한 의도였거든요. 근데 나는 뭐 오늘 뭔가 귀족을 지배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그 소렐의 진심의 어떤 감정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꼭 읽어봐야겠네요.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네. 명작이에요. 네.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니, 제가 저는 진짜 글을 읽을 때 작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그래도 꽤 하는 편입니다. 음. 그 작가는 이걸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또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는가 생각해 보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냐면 그 모든 이야기에는 사랑이 들어가는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에서 처음부터 보자마자 불붙는 사랑, 그건 너무 쉽죠. 그냥 보자마자 막 뭐 얼굴에 빨개지고 막 갑자기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멀어지고 막 그 적당히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제 시작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감정 혹은 불순한 감정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중간중간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걸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잘 드러나 있을 것 같아서 네,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당시 시대상에 더구나 소레 그리고 그 웨날 부인의 어떤 그, 현재 그 어떤 지위 유부녀이고 또 소레는 어떤 젊은 어떤 남자고 또 그 출신이고 사실 그 사교계에서는 다 알지 않나요? 약간 다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너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좀 잘 해봐서 한번 신문상시에 놀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적당히 데리고 놀다 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 감정이 어쨌든 이제 그 모두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뭐 30대, 40대 이 나이 때 그런
그런 놀이라도 없으면 무료에서 어떻게 살아?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마지막에 느끼면서 끝낸다는 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알고 만나는데도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그 마지막 뒤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이제 배신을 하고 떠나고 남편을 들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아, 아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다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요소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음, 음. 근데 오늘 뭐 이야기 오늘 이거 다 끝내실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 아니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 그렇죠. 소설의 요소 하나하나 보고 뭔가 그 문구 같은 것도 좀 재밌는 문구 같은 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 소설이 저는 참 재밌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거 21세기에 보지만 스탕달은 이게 거의 동시대거든요. 이거를 1830년에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서슬퍼런 시대였잖아요. 그 정말 왕을 모독 한번 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뭐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애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켈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진심이 아닌 감정이 결국은 진심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마틸드를 그 줄리앙 소렐이 그 꼬시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밀당을 되게 진짜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그 뭔가 그 마틸드의 아버지가 되는 그 후작이 사교계의 정말 명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파티를 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라서 결국은 이 마틸드가 이 사교계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줄리앙 소렐이 이 마틸드를 꼬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틸드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이망인인 사람을 꼬셔요. 그래서 진심이 아닌데도 막 그렇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꼬셔서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는 뭐 그래서 약간 밀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말 그 20대 때 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랑에 대한 그런 짓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묘사를 잘합니다.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틸드가 진짜 되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라서 되게 이상한 거에 꽂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 마고의 그 애인인 사람이 자기의 그 조상이었고, 그래서 그 조상이 죽을 때 막 그 죽은 그 제삿날이 되면은 혼자 상복을 입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그런 괴팍한 그런 성격의 묘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둘이 처음으로 밤에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줄리앙 소렐한테 되게 이상한 걸 시킵니다. 사실 그 후작이 당연히 그 줄리앙 소렐이랑 그 만나는 거를 당연히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줄리앙 소렐이 그 집에 약간 식객 같은 걸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작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그 들키기 좋은 그 짓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다리를 타고 달이 엄청 밝을 때 그 사다리를 통해서 뭐 자기 방으로 와라 막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정말 그 괴팍함 같은 것들을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그런 걸까요? 실제 여왕 마고의 애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 마틸다를 설정을 했고 작가 중에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 풍자를 위해서 마틸다를 설정했고 연결고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 혈통의 후손이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그 미래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뭐 그 당시에는 소문이 돌았을 거잖아요. 여왕의 애인이 막
뭐 이렇게 따더라 저렇게 따더라 막 괴소문도 돌고 또 실제 막 가십거리를 돌고 막 그런 것들을 약간 비틀어서 은연중에 그렇게 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아, 흥미롭네요, 근데. 예. 네. 이게 약간 제가 이런 걸 잘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쉬운데 그 여왕 마고 그 영화의 설정은 그 애인의 존재는 허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마틸드가 뭔가 약간 자기 조상인 사람 있잖아요. 그 네. 사람도 가상 인물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 그렇구나. 어떤 그 마틸드가 그 숭배하는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랑 뭐 비슷한 일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이 소설에 결국은 되게 배경이 되는 줄리앙 소렐이랑 비슷한 인물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 그 실제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줄리앙 소렐이 소설을 쓴 거고, 이 소설이 결국은 모티프가 돼서 이 소설이 모티프가 된 사건의 아주 일부인 그 약간 조상님에 대한 얘기가 모티프가 돼서 다시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네. 그 영화 설명을 해주셨군요. 이게 연결이 돼. 네네. 이거를 제가 거꾸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스텝이 아닙니다. 뻔인데, 네, 아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엮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네. 영화래. 그 소설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 해가지고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읽을 수만 있다면 책을 읽고 정말 다음 세션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좀 좁혀보면요. 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뭐 연애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렐이 사실 그렇게 살았다가 마지막에는 참회하지만 네.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성공하려면 저 여자가 필요해. 그럼 저 음, 여자를 내 성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접근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고 방식, 어떤 체계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면, 저는 요즘 그,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이제 시대 풍토를 보면은 이게 좀 반대인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그나마 내 생각대로 살려면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돼. 아니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돼. 특히 애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결혼은 하면 안 되고 애도 없어야 되는데 또 그 젊음이 또 그 계속해서 시키는 그 충동질이 있잖아요. 그 연애에 대한 감정, 사랑의 이성에 대한 감정,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연애는 했죠. 연애마저도 안 하는 그 굉장히 굳은 의지에 또 부류가 있지만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암묵적으로 단단히 합의되어 있는 어떤 어떤 관계들도 있고 이제는 근데 연애도 좀 무거워. 연애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냥 썸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걸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이 두 개의 구조가 마치 뒤집혀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아까 곽현이 말씀하신 그 청춘의 덫을 보면서 저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시대에는 어쩌면 이 적과 흑이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청춘의 덫이 인기를 끌었던 그 시대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압축 성장을 할 때였거든요. 압축 성장을 할 때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코리안 베이비 부모들로 이제 태어나서 확장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죠. 능력도 있죠. 근데 기회는 막 발전하니까 뭐 주변에 도처에 막 다 성장하는데 자기 욕망처럼 이제 빨리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어,
그 정해진 어떤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나중에 되돌아와서 이제 파멸에 이르는 이런 어떤 시대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청춘의 덫이 인기 있었던 시대는 또 그 청춘의 덫에 모두가 걸려 있는 또 시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적과 흑의 시대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맞물렸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적과 흑이라는 이 컨텐츠가 지금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여러 그 시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지만 포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시대는 사실 처음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뭐 포기한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랑 이제 제가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말씀 나눈 분 누구셨냐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꽤 열심히 성실히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땅을 하나 사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자기가 10억에 지었는데 4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40억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안성 쪽에 있는 좀 땅을 보러 다니는데 한 2,000평 정도는 살 수 있고 뭐 이런 계획 이런 걸 하려고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 조카나 이제 젊은 세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쨌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제 집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 오는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값이라는 것도 이제는 이제 가용범위에 벗어나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자신도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운이 좋아서 좀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을 이제 갖게 되고 주변에서 이제 뭐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이만한 돈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다행이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 조카쯤 되는 세대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잘 몰랐거든요. 이게 뉴스에서 듣는 언론 듣는 이런 얘기만 듣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차는 좋은 거 살려 그런다 왜? 집은 택도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 거 그냥 기자들이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그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하시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으시니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적과 흑에 나오는 소렐과 지금의 젊은이들은 처지는 비슷할 것 같다. 근데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두 존재들이 사랑이란 감정이나 아니면 연애에 대한 감정을 접근하는 게 저는 둘 다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렐도 정답이 아니죠. 근데 그게 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뒤집혀서 저한테 느껴진다는 건 굉장히 좀 어떤 의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되게 그렇죠. 약간 다른 맥락에서 뭔가 이런 성공에 대한 좌절, 뭐 그런 어떤 추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금수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최근에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뭔가 정말 전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그 소렐이 마지막에 죽을 때 막 그 연설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네가 그 참지 못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제재소집 아들이기 때문이지 않냐. 이렇게 약간 일가를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국은 좌절되는 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추신 성분을 이기지 못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고 그 편지를 쓴 맥락도 사실 그런 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지금의 어떤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뭔가 소래의 절망감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렐의 어찌 보면은 가학적이고 파괴적인 면도
네. 저는 그 컴플렉스에서 오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그런 게 짙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소렐은 내가 저 상류층에 가고픈 열망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불태웠지만 사실 가장 혐오하는 건 그 상류층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의 아이러니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부자를 보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혐오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감정이 인간 마음속에는 있기 마련인데 뭐 저희도 그렇죠. 회사에서 제일 싫은 사람 한 명만 대봐 그러면 윗사람인데 다들 그 윗사람이 되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집값 오르고 막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막 신경 쓰고 목숨 걸고 정말 싫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또 보면은 매일 아침에 자기 사는 집 시세 조회해요. 근데 네. 그게 이중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딱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또 그런 마음이 있고 제 안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설이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소렐이 마지막에 그렇게 일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씻어낼 수 없는 자신이 낮은 신문의 출신이라는 것 어찌 보면 소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딱 그거 하나만 소렐이 어찌할 수 없게끔 주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소렐이 어떻게 보면 얻은 거잖아요. 라틴어의 청소년 재능을 가진 것도 그렇고 또 네. 옳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그렇고 다 사실 본인이 쟁취한 것인데 딱 본인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요소 하나가 사실은 결국 소렐의 인생을 쥐고 흔들었구나. 그리고 사실 소렐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에 있는 그 상류층이나 사교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좀 잘생긴 약간 호스트바의 남자 직원들을 보는 것처럼 뭐 귀엽네. 그러니까 전혀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근데 오히려 소렐은 자신이 자꾸 잘 나갈수록 나에 대해서 나의 그런 출신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시기할 거야, 불편할 거야, 나를 없애고 싶어 할 거야. 그걸 더 부풀려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네. 크게 관심 안 가졌다는 게 더 서글픈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네. 재밌네요. 멋진 소설이에요. 좀 다른 분들은 말씀이 어려우시니까 곽희님은 뭐 좀 시간이 약간 넘긴 했는데 곽희님 어떤지 한번 말씀 듣고 저희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 사실 내용은 잘 모르고 작가 이름이랑 책 제목만 알았는데 이렇게 현대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내용일지를 몰랐었는데 한번 직접 묘사도 되게 좋다고 하고 하시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충분히 넘칩니다. 너무 네, 즐겁고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용 잘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적과 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